예, 자 결전의 날이 하루 다가왔습니다. 자 시사방송 앞에 지금 이 두 분을 붙이는 이유는 출발하면 소개해드릴게요. 출발. 본격 정치 예능 방송. 네. 민생 웃음 연구소. 자, 개그 연구소. 예, 자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이자비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동요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고혈압까지 칠중고를 해결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본격적으로 보면은 네. 안진걸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주위에. 아, 여기요, 그렇습니까? 여기요. 김건희하고 예. 임세현 빼고. 그러지 마세요. 나경원 있잖아요. 나경원 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저도 여기가 동작구니까 지금 밝혀드리는데 조사받으러 연락이 왔습니다. 동작서로? 예. 왜 나경- 거기 본인이 여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그 유삼룡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한 7번 정도 났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7번 오셨다고 해서. 사건이 일어난 그 지점. 예, 저도 그분하고 급수를 맞추려고 7번 왔는데 그러면서 주어를 빼고 저도 나경원 씨를 패러디해가지고 너무 심한 친일파는 찍지 맙시다 하고 연설 한번 했는데 그걸로 고발했네요. 본인이 찔렸나 보네. 네, 찔렸나 찔렸는지.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동작경찰서 조사받으러 가라는데 지금 일이 많아갖고 어떻게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 잡다구리한 고발 안 당하려고 엄청 신경 쓰는데 사실. 예. 예. 귀찮거든. 진짜 귀찮거든. 진짜 조사받고 뭐 송치되고 재판받고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네. 임세현 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김건희 성대모사를 넘어서서 최은순 씨 성대모사도 가능한 임세현입니다. 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최은순 씨 목소리를 몰라. 그게 그 내가 지정해 준 거야. 생활 방송 출연자 중에 김건희 성대모사 하는 두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누가 더 비슷하냐?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 마차님이 더 비슷하다. 조금 더 비슷하다. 그러면 임세현은 뭐냐? 최은순 목소리에 가깝다. 이 이야기. 근데 최은순 목소리를 몰라 우리는 이제. 그냥 엄마니까 비슷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말투랑. 근데 민생경제연구소장이 2명 말고 또 있나요? 송현석 전 소장은 김현정이란 왜 한 분은 10명 하지? 그거는 제가 막았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이제 공동수장 3명인데 송현석 소장이라고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실 정책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촉을 해야겠네요. 원내 이제 파견 보냈고 해촉시키세요. 청와대로 해촉해야 파견 됩니다. 보냈고 이제 그렇죠. 공직을 맡으면 해촉하는데 그 전에 이제 평택을 당선자 김현정 당선자가 임세현 소장이 청와대 부대변인이 있을 때 호시탄탄 자리를 노리고 공동수장으로 꿰차고 들어와서 이번에 당선이 됐죠. 그럼 4명인 거예요? 예, 이제 그동안 4명. 아니, 현직 소장은 전직. 3명, 전직. 전직 1명. 근데 거기 김현정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했죠. 아니 저기 그 부대변인 하실 때 그래도 죄송합니다. 토론회도 하고 네. 그분이 우분투 전문가예요. 알지. 네, 노동조님. 우리 새날도 고정 출연자니까. 네, 고정 출연하셨어요. 저희 친한데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 본인이 이름 못 쓰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저 나갔으니까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너무 강해서 내가 이미지 안 좋아져 이러시더라고요. 강하긴 하지. 근데 사실 저희는 외유 내강이죠. 근데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안진걸 임세현 국회의원인 줄 알아. 맨날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니까. 뭐 그 정말 매주 소통관에서 강두군이라는 민원원들하고 이채 양명주 특히 서울 양평국들 했고 또 이번 주에도 그 민주당과 야당들이 집회를 했잖아요. 초선들은 농성을 하고 민생경 농성을 거의 매일 가고 집회 때는 임 소장님 방송 못 하는데 저녁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4시간을 자원 토론했잖아요. 정말 그건 우리나라 정당 정체성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180석 정도를 이끌고 있는 사실 리더가 대본도 없어요. 그다음에 초대자도 없어. 그냥 모여라. 그래 한번 모여봐라. 그래서 수백 명 모여 그 자리에서 대본도 없이 정말 일일이 다 손들하고 다 윤석열이 짜고 치는 기자회견은 완전히 다르게. 근데 딱 2명만 사전에 대본이 있었어요. 그 여는 말씀으로 해병대 예비역위원대하고 임세훈 소장님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아까 임세훈 소장 보이던데 어디 갔나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굉장히 최상병 거부권 국면을 잘 설명해가지고 초선 의원들의 그 폭소가 쏟아졌죠.
그래서 민생 웃음 연구소가 맞습니다. 네. 아니 어떤 좀 지점에서는 웃겨드렸습니다. 국회에 도전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가 아예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간 사람이 더 소수라 못 들어간 사람이 눈에 더 밟혀. 그 이재명 대표가 왜 출구조사 나올 때 그 표정 중에 그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경선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거에 대한 비판도 하셨대요. 네. 경선 더 했어야 되는데 몇몇 지역이 경선이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다들 경선할 거를 기대했는데 그런 지적도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은 세심하고 특히 신인들에 대한 응원 이번에도 그게 느껴졌어요. 초선 의원들을 많이 응원해주고 임센 소장님, 임태훈 소장님 같은 이제 밖에 투쟁하는 사람들 굉장히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그 댓글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요거는 임세은 식당 TV는 제목이 너무 웃겨. 아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알긴 의미입니다. 알지. 나는 아시죠? 알지. 네. 그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인데 안진걸 TV는 15만 넘었네 이제. 예, 15만 7천입니다. 임세은 식당은 지금 5.5만 명 정도 됐고 5.6만 아직 안 됐어요. 6만 안 됐고 네. 요즘에는 다 빠지는 시기라서 그렇고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수익 채널이다 보니까 관리를 제가 그냥 혼자 해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올리고 시간 날 때 링크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안 올리면 사람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많이 안 왜냐면 올리는데. 정리하게 되거든 나중에. 네, 맞아요. 정리하게 돼서 구독 좀 부탁드리고 자 가봅시다. 정치 예능 방송 안 네. 웃기면 안 웃기면 바로 탈락이에요. 아, 근데 안 소장이 억지로 웃기려 한 건 되게 안 웃긴데. 아유, 뭐 제가요 뭐. 자연스럽게 웃죠.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형님 아, 우리 국회의원 되신 거. 친형님 같은 사촌 형님 안도골 광주 동남을 당선자 임센 소장이 발언하고 있는데 뒤에서 꼬박꼬박 조는 게 걸렸어요. 이번에. 약간 졸렸나 보죠. 얼굴 비슷해. 아 예. 그러니까 얼굴 처음 보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안도걸 의원 예. 당선자 안진걸 소장의 사촌 형님. 예, 예. 그 우리 민주당이나 범민주 진보 세력이 좀 경제나 예산 쪽 약하다는 지적이 쭉 있었잖아요. 차관 출신인가요? 예, 어. 기재부 차관 문재인 기재부 차관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박희동 경제평론가나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그다음에 미래에셋하고 IBK 투자증권 사회이사 출신인 임센 소장, 그다음에 안도걸 차관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나 민생이나 금융 예산에 능수능란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권 그 보수 정당들이 경제를 망치는 것, 또 민중들을 위한 예산 안 쓰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렇게 경제를 살려야 된다. 집집마다 소득 증대해서 경제 성장하자. 저는 이제 제가 요즘에 소득주도 경제 성장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집집마다 소득 증대 경제 성장론. 이렇게 저는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도걸 차관님이나 임센 소장님이 국회 안팎에서 아마 경제 전문가로서 민주당의 수권 능력 또 유능한 경제 민생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지를 빠니까 재미 더럽게 없구만. 재밌는 안 하면-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안 하면 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진걸이잖아요. 그 지금 의원 대신 안도걸님 계시고 다 걸돌림이에요. 네. 쓰다 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안구걸이 계십니다. 예, 이것은 실제인데. 실제입니다. 예. 진짜요. 근데 구걸하지 않는 거잖아요. 구걸님이 그래서.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걸 형님이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하셨어요. 이름 바꿔달라고. 그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유머 있죠. 너무 좋아하시네, 푸나 형님. 옛날에 그네 빤스 끈 줄여놨다. 얼른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라. 저 빤스가 없고 빤스끈이 다 늘어져가지고 가출을 감행한 고등학생한테 네 빤스끈 줄여놨다 얼른 들어와라 유명한 유머처럼 네. 그분도 정말 이름을 고쳐달라고 가출해가지고 진짜? 그 형님만 안형주예요. 아, 그래요? 네, 유일하게 봐봐, 거리 잘 아니신 바꿨구나. 분. 우리 집안이 보세요. 안도걸, 안진걸, 안본걸, 안호걸, 안온걸, 안춘걸, 다 불러, 안신걸, 다 불러. 안인걸 어. 다 안에서 걸로 끝나는 집안은 저희 집안밖에 없어요. 전국에. 그게 거리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예, 영오골의 거리인데 근데 이제 그 형님의 프로그램은 안구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걸 형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형님 우리 형주 형님으로 이름 조남이 바뀌었는데 우리 동생들 아주 잘 아껴주시죠. 예. 오늘 재미 다 나왔어. 끝. 가자 이제. 최은순 흉내는 최은순, 시도를 한번 하셔야죠. 뭘또 최은순. 인생 아니, 무슨 연구소 여기 맥락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갑자기 김건희 맥락 얘기 많아서. 이 중요합니다. 김건희 씨 알겠습니다. 얘기 이거 자, 특종입니다. 출발할게요. 우리 구걸님. 예. 진짜 웃기다. 예. 이름을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구자가 한자로는 굉장히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구할 구자인가 아니면은 뭐. 저기
오래 친구 구자 쓰잖아요. 아, 친구할 때. 한자 문학 것은 구자가 굉장히 길한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름을 참 어떻게 그렇게 아,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저보고 진짜 걸레, 징거리, 교실 바닥에서 굴러다니고 자고 있다고 징거리. 유치한 새끼들 예. 그냥. 그렇게 많이 이름 갖고 이름 놀려. 갖고 진짜 놀려. 걸레. 아, 이름 갖고. 혹시 임세은 본명이 뭐예요? 임세은이에요. 이름 막, 임 막. 참 알겠습니다. 임명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자, 지금 서울의 소리하고 특별히 친하신 분이죠. 네. 우리 안진걸님. 네. 거기서 지금 근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초심 저도 나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초심님이 봉화마을 가셔가지고 부엉이바위 간 영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분신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화상이 맞아, 화상이 그때 있어요. 남아 지금 있잖아요. 화상 네.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어떤 민주 진영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절대 저는 법이었고. 네. 근데 서울의 소리가 요즘에 진짜 열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디오백도 그렇고. 대선 때도 왜 김건희랑 통화한 거 있잖아요. 7시간 녹취로.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어. 일반 언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든 아니든 간에 조금만 설익은 거 터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 개월을 묵히잖아 막. 맞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저는 매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 논란이 이제 김건희가 청탁 들어줬다 하고 네. 더 깐 게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좀 스토리를 아는데 그 디올백을 오픈했었을 때 이미 이걸 다 갖고 있었는데 다 안 깠어요. 일부러. 얘네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딱 디올 받은 영상만 제출하고 보여주고 나머지 그 위에 예를 들어 김건희 씨 가래뱉는 영상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청탁 내용 카톡 같은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숨겼어요. 근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꼭 반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또 공개한 시점이 참 묘한 게 김건희 씨가 좀 갑자기 막 단독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 봐서 편했어요. 사실은 뭐 어디니 해도 안 봐서 편했는데 이제 다시 활기를 치는 거 보니 이거 봐라 라는 생각에 이제는 이걸 또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있었고 플러스로 자꾸 이제 김건희 씨 디올백 같은 거 얘기하면서 김건희는 죄가 없다. 사실상 청탁금지법이랑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연기를 피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탁이 없기 때문에 그 받은 거는 죄가 안 된다로 그렇게 이제 아마 프레임을 잡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요때다 해가지고 이제 터뜨렸는데요. 그 내용인 즉슨 최재형 목사가 1년 8개월 가량 이제 계속 이제 카톡을 보냅니다. 근데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0명 되는 그 만찬에도 취임식 만찬에도 초대됐을 만큼 굉장히 김건희 씨가 어쨌든 각별하고 아니면 어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저기서는 알 수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만찬에 가는 것도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 최재형 목사께서.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만찬은 사실 진짜 150명이라면 정말 가까운 코어 멤버나 아니면 대기업 그 총수들 이런 분들이 가는데 최재형 목사님은 뭐 미국에서 목사님이긴 하지만 아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청탁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더 문제는 거기에 그 샤넬 화장품을 준 날 바로 그 김창준이라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삼선. 분이죠. 예, 재미교포 하원, 전 재미교포 하원 하원 의원. 의원. 예. 그 분을 국가자문회의 위원으로 좀 해달라라고 그날 밤에 샤넬 화장품 준 날에 카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른바 청탁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가장 또 이야기가 그리고 나중에 뭐 위스키도 주고 뭐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최재형 목사가 약간 그 돈은 받진 않고 명예 부사장으로 있는 통일TV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KT 산하의 올레 TV의 밑에 있는 산하에서 이렇게 송출해 주는 곳인데 이게 뭐 어떠한 사유로 송출이 이제 중단이 된 사태가 났어요. 근데 거기도 어쨌든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는 월급은 안 받지만 부사장이나 명예 부사장직으로서 어쨌든 그걸 요청을 합니다. 김건희 씨한테. 그러니까 근데 요청하고 끝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창준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여사가 나섭니다. 어디 알아봐요 막. 근데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조모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그거를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카톡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사실 알아봤고
그게 좀 성사는 잘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사가 본인이 권한과 상관없는 지위도 없는 권한이 없는 그 공무원의 공무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입한 거잖아요. 권한 예. 남용인 거잖아요. 이런 일도 했었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더 심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올레 TV를 계속 그렇게 청탁이 이루어졌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김창준 하원 의원이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의원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사망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전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최재형 목사한테 했고 최재형 목사가 관련해서 또 이 이야기를 나중에 디올백 후인가요? 하여튼 그때 또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한테. 근데 김건희 씨가 이번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조 과장한테 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조 과장이 직접 공무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이 바깥에 있는 사인한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제가 청와대 있어봤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내가 공무에 있는 일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그러면 비밀 유지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 공무를 위한 비밀 유지를.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조모 과장이 보훈처에다 알아봅니다. 지금 보훈부인데 그 보훈부에 있는 공무원이 또 그걸 알아봐요. 이 사람을 안장할 수 있나 없나. 근데 결국은 잘 안 된 거죠. 근데 이 절차도 굉장히 비정상적이 뿐더러 너무 사적 권한이 남용된 거고 공무를 마음대로 쓴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는 자기의 사의록으로. 근데 더 웃긴 거. 이 보훈부에 있는 공무원이 또 개별적으로 최재형 목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래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걸 왜 보고합니까? 사인한테? 이것도 비밀 유지 위반이고 공무 누설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전 여기서 포인트가 알아봤는데 제가 그 김창준 씨를 알아봤는데 이분이 이런 사유로 안 됩니다. 그 사유가 이분이 전과가 뭐가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우리 국가보훈부는 우리나라 소속인데 이분은 미국 소속 아닙니까?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김창준 씨한테 개인 정보를 자기가 조회하겠다고 동의를 한 것도 아닐 테고 그럼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거고 근데 전과까지 알아봤다. 그러면 이건 보훈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더 나아가서 국정원에서 봤다고 봐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실 직원이 통화하고 한 기록 깎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그 통화 기록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 깔지는 좀 추이를 지켜볼 것이고 어쨌든 문자 카톡 내용은 웬만한 거는 이제 그 이 청탁 있는 내용들은 더 내놨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호의를 갖고 선물을 주는 것도 도덕적으로 받는 것도 문제인데. 네. 대가성으로 뭔가를 준 거예요. 그렇죠. 알선수재도 있다고 그러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뇌물입니다 이게. 네, 예. 맞습니다. 그 공익적 잠입 취재라는 걸 빼고 그냥 우리가 보통 옛날에 권력형 비리나 국정농단 보면 이거잖아요. 한 180만 원짜리 샤넬 향수 주고 고급 양주 주고 뭐 스탠드도 주고 책도 주고 그다음에 디올백까지 주고 이게 2002년 6월 9월의 일인데 그 전후에서 재벌 총수도 가기 힘들다는 취임식에 취임 만찬에 150명 거기가 초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받고 사실 1억 2억이라도 낼 때가 나 거기 가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취임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절대 권력 최고권력자들하고 친분을 쌓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무슨 사업상의 편이든 정경유착이든 또는 무슨 특혜든 비리 비호를 받기 위한 그런 자리일 수 있는데 그래서 최재형 목사님 보시면 막 사진 막 다 찍고 다니잖아요. 그런 자리인데 그 전후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 국정자문위원회 이촉해달라. KT는 민간 기업인데 거기서 퇴출될 리기에 있는 그때 당시 문제가 됐었습니다. 실제 통일TV가 퇴출되면 안 되는데 부당히 퇴출된 거 맞죠. 퇴출을 막아달라. 그 다음에 뭐 저기 현충원에 안장을 시켜달라. 이런 것은 부당한 공익적 취재 목적이니까 빼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당한 청탁을 하고 선물을 준 거고 일부 집행이 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국정농단이죠. 국정개입이고 비선개입이고. 근데 거기다가 뭐 그 취임 초에 분재도 간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 넘는 분재. 거기도 무슨 청탁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검사 임명에 수사를 하면요. 전부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많은 선물이 부당하게 들어갔고 또는 금품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당한
어떻게나 대가를 줬는지 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네.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뇌물죄가 성사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어벙한 남편, 동아일보의 이런 표현대로 근데 어벙한 남편 하나 세워놓고 사실상 완전히 비선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네. 모습. 네. 그 150명의 초대 인사 중에서 김건희 라인이 아마 3분의 2 이상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목사가 카메라 들고 들어갔을 때 나올 때 쇼핑백 들고 있던 사람들은 네. 한두 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다 밝혀져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요. 신라 면세점 아주 고급 명품분이 신라 면세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서너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상황이 능수해 보잖아요. 최재형 나가니까 자 최재형 아웃 야 이제 너희들 들어와. 아, 그 다음에도 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품을 노골적으로 수수했다고 추정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최재형 목사님이 이건 녹으면 안 됐지만 똑똑히 목격한 게 인사위원은 누구를 시켜라고요? 금융위원. 예, 금융위원. 그러니까 금융위원 누구를 시켜라고요? 이게 6월이잖아요. 실제 9월 1일 날 금융위원이 신규로 발행이 납니다. 이걸 우리 확인했죠. 아이고, 예. 나 네. 씨. 이 날짜 딱 맞는 분이 날짜 딱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딱 6월 있더라고요. 달에 청탁을 받았잖아요. 김건희가 만약에 오케이 그 사람 시키자 했으면 한두 달 청와대 부대변이니까 이제 국정원 신원지까지 다 거치거든요. 금융위원은 고위급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상황도 맞았대요. 9월 1일 날 인사가 있었던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앙지검장 바뀌면서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느 수사팀에 누가 가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 지금 이원석의 7초 침묵이 현실이라고 하면 김건희 방어를 위한 일종의 로펌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이슈보다는 네. 다음 달 이슈예요. 맞습니다. 22대 이슈. 네네네. 나대기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본인의 이슈입니다. 경로? VIP 경로 꽝꽝꽝. 아,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박정훈 대령의 주장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몇 개가 드러난 거예요. VIP 윤석열의 경로가 있었다. 네. 요건데 첫 번째가 공수처가 김기환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경로 언급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 되냐면 나는 김기환에 대해서 뭔가 약간 선의의 짠한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네. 야 우리가 진실하게 했으니까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감쌌던 사람이고 네. 박정훈 대령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수처 갈 때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핸드폰에 지우기만 하고 냅뒀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포렌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김기환이 누군가랑 통화하다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해병대 참모인 것 같아요. 통화하다가 이 사람한테 VIP가 경로했다더라. 요 이야기를 포렌식으로 까였는데 까인 사람을 공수처가 소환을 합니다. 네. 그 말 한 거 맞지? 그러니까 아 나도 들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두 개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까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또 어디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전화로 한두 명 들은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날짜까지 8월 1일인가요? 그때 회의 자리에서 한 10명 있는 데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로했다라더라. 그래서 이걸 까면은 사실 10명이 이 들은 정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실이 해병대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병대 조직 완전 박살낸 거 아닙니까? 그 해병대는 뭐예요? 명예가 가장 최우선시 되는 조직인데 지금 이 자기들끼리 부하와 상사끼리 뭔가 조직이 와해되고 자기가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을 부하한테 떠넘기고 도망가는 그 모습, 그 굉장히 해병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고 그게 해병대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대통령실에 그 화살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증언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퍼즐이 이제 딱 몇 개만 맞추면 맞죠. 선이 어디로 간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이제 워낙 대한민국 해병대가 압도적인 어떤 전력이라든지 명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군 훈련 가보면 웃긴 게 남들은 다 335 먹거나 혼자 먹는데 해병대들만 따로 모여서 그래서 키수 몇 개 누구입니다 하면서 자유롭게 밥을 먹어요. 그래고 야 좀 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여도 탄탄하구나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이제 해병대 명예 안지 땅에 실추된 거죠. 맞죠. 사병을 보내놨더니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게요. 특히 이번에 이 최수근 상병은 아버님이 소방관이시잖아요.
국민 구하기에서 아버님도 평생 일했고 아드님도 나라 지키러 갔다가 세상에 10년 만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그 아버님이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이런 물줄기는 소방관도 안 들어간다. 전문가에 못 들어간다. 휩쓸려 간다. 왜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았느냐라고 절규했었잖아요. 저는 정말 이 절규를 들으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빠짐없이 이번에 재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딱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자회견 안 하려고 했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전화해서 역정내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버렸어요. 자백을 했어요 지금. 경로했다 했습니다. 이종석한테 경로했다. 전화까지 했다. 근데 경로의 내용이 왜 임성근을 처벌하려고 그래? 다 빼. 누가 이러면 사단장을 하겠어 하고 막 땅땅 소리쳤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무리한 수사를 했냐고 경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망설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났을 때 7월 30일 회의에서 갑자기 10일 만에 왜 무리한 소리 했냐고 경로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닉슨 같은 거짓말 한 겁니다. 워터게이트가 더 심한 사건이죠.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번은 이 차상병 특검법은요. 이제 푸나님 말씀처럼 윤석열 특검법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범인이고 본인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까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슈가 커졌어요. 본인들이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로 안 일어났었지만. 왜 최해병은 손직했는가에 대한 책임만 물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네. 진짜 주먹만한 사건이 지금 지구만큼 커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까 닉슨 게이트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거짓말이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 이런 실드를 쳐요. 윤석열은 VIP 경로세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경로는 했다고 말해요. 근데 그 경로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경로를 요새 하도 그냥 맨날 뭐 자다 봉창 두드리시 경로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하여튼 난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경로에서 난타족 그래 난타족. 대통령실이 경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예, 내 진실이 이제 많이 밝혀진 거죠. 처음에는 뭐 전혀 개입 안 했다 했는데 이제 전화했다 경로했다까지 하긴 했는데 경로의 내용을 거짓말한 거잖아요. 왜 무리한 수사를 했느냐? 이제 당선자들도 막 이제 튀어나오대요. 오늘 신동욱 당선자. 경로가 뭐가 잘못이냐? 경로할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경로만은 처벌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근데 경로를 해서 구체적으로 임성근 같은 사단장을 왜 처벌하려고 하냐? 누가 이러면 사단장 하려고 하냐 하면서 이첩 서류를 뺏은 거잖아요. 결국. 이게 중대한 직권남용 불법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로까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경로가 사실 이 사건 최수근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경로를 했기 때문에 이 은폐와 조작이 일어난 거니까. 이 사건의 시발점이죠. 시발점. 예, 아유 선생님 재밌으셔. 아니 그렇죠. 시발점.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됩니다. 경로가 아니라 격려를 했어야죠. 와, 내가 철저히 수사를 하겠는데 그랬지.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을 잘 반영했다면서요. 사단장까지 포함해서 8명을 수사했다고 들었는데 잘했어요. 장관 아주 잘했어요. 박정훈 대장도 잘했으면 박수 받고 끝날 일이었잖아요. 그러나 격려가 아닌 경로로. 근데 왜 경로냐는 설도 지금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로비했다는 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맞아요. 밝혀야 될 처음에는 지점이잖아요. 김태효가 로비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김태효급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물줄기를 바꿔버릴 수 있을까? 왜 외교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너무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김건희급이 로비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키는 이제 이런 지금 설도 돌아요. 지금 이종섭 장관 일단 도망시켰잖아요. 이종섭 장관 이제 폰을 어쨌든 압수수색했고 이거 포렌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스모킹 건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저희가 추측하건데 뭐 확정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해서 지시를 한 통화가 나오면 이젠 게임 끝인 거죠. 그래서 이 이종섭 전화 포렌식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하나의 퍼즐을 딱 맞추는 핵심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도. 진짜 그래요. 그냥 네. 진실되게 이럴 수는 있어요. 국민적 감정에서 그 수사를 보니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게 딱 그 맥락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취향에 맞는 거지.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이제 이상민이 안 자른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여기서 그냥 뭐랄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했다 정도로 끝났으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개입 못하게 돼 있는 사건에 지가 직접 개입했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그 재판에서 나온 증거물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계속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사람들의 망할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망하려니까 이제 막 불리한 게 나오고 공수처에서 공수처랑 지금 군사 재판이 이게 약간 톱니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아마 양심 선언이나 내부 제보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게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원래 측근들도 다 쳐내지 않았습니까? 수사팀 학살하고 측근을 몰아내고 최 측근만 이제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검찰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국방부도 굉장히 지금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갑자기 청사 뺏기고 뭐 관저 뺏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거기서도 뭔가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산 집무실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박근혜랑 아예 협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나 보죠. 지가 구속시키고 뭐 천하의 잡놈 때려 죽일 놈 청에서 기소해갖고 감옥 가면은 정호성이를 비서관으로 뽑고. 아니 사면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비서로 쓰는 건 좀 진짜 그러니까 이제 대단하다.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윤석열 국정농단 세력 하나다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국민들 보기에 이제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 저것들은 그때 수사할 때만 잠깐 으르렁거려서 윤석열 한동훈 출세한 다음에 아주 2년도 안 돼서 신속히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한 몸이 된 거죠. 근데 똑같이 하는 짓이. 코미디. 그렇죠? 박영수 특검 사단이잖아요. 어쨌든 윤석열 뭐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징인 것 같대요. 보통 그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수사하고 나서 대충 수사하고 나서 나중에 나오면 엄청 또 친하게 지내는데 야, 술 한잔 해야지 막 이런다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이.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그 박근혜 특검 때 그 박영수 사단 특검 때 난 도대체 이 특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 게 그 우리가 수사했던 그 장시호 씨와 같이 수사를 했던 김영철 검사와 또 무슨 뭐 이거는 뭐 그들의 그 카톡이라는 거 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둘이 뭐 연인 관계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수사하는 검사와 그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연인 관계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왔더니 또 이 사람 수사를 한 피해자가 나왔더니 나중에 내 비서로 내가 데려와서 얘 직업을 찾아줘.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무슨 이 뭔 족보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특검 수사 사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완전 중대한 수사농단 국기문란이 했는데 특검 수사 사팀장이 윤석열, 거기에 수석검사 한동훈, 그다음에 거의 차석검사쯤이 김영철이었잖아요. 거기서 태블릿 PCT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영철과 장시호의 이제 유착설 이번에 나온 건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뭔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러는 심해볼 만하죠. 뭐냐 박근혜 때요. 네. 우병우가 검사장 못 달고 나옵니다. 그 뭐 노무현 대통령 수사 라인이어서 그랬다는 썰이 있어요. 우병우를 검사장을 달아주면 반발이 심할 거다. 근데 우병우 검찰을 나와요. 네. 나와갖고 놀고 있어 백수였는데 우병우의 장모가 최순실한테 힘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렇죠. 그때 당시 파다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호성이가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로 들어온 것도 네. 단순하게 정호성 부인과 정호성 장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됐다는 의심을 저는 KK랑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인맥의 끝은 어딥니까 이분은 정말? 아 그러니까 내가 끝장나네요, 진짜. 인맥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추천해준 사람 다 꼴고 있잖아. 거봐 그래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제일 낫지. 아, 네 옆에 있는 애들 다 너 뒤통수 때리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지금처럼. 알겠습니다 장모님. 형수님 설마 저 한동훈이가 배신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넌 나중에 나랑 카톡 보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형사님 카톡에서 저한테 얼마나 많은 불법 행위 저진지 아십니까? 너 차단했어. 같이 폭로 같이 뒤집시다. 너 차단했어 그리고. 댓글창에 몸소 출연하셨네. 아유 재밌으십니다. 좀 지르진 타임이었어. 예. 아, 그러니까요. 네. 중간에 한번. 임세는 쓸 데가 많아. 아니 정말
아, 대단했어요. 이재명 대표님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행사 진행하면서 얼마나 웃긴지. 약간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경제 전문가 이미지 있고 그랬는데 좀 차도녀 차가운 도시 여인 이미지 그렇지, 있었는데 사실. 갑자기 요즘에 유머러스한 이미지. 아니 그 친근감으로는 짱이고 네. 이 가볍게만 안 보이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길 가면 김건희 성대모사 한 분이라고 달려들어요 시민들이 막 좀 곤란하기도 하시겠어요. 저 아닌데요, 이러죠 뭐 그냥. 박시동 이광수처럼 막 경제평론 잘하는 분이라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최은선 성대모사 전문가.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웃고 할 이야기는 아니고 맞아요. 예. 최병 특검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집회가 이런 거거든요. 총선, 민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완전 방향성을 180도 바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거부권 행사 딱 합니다. 국민들한테 분노 게시를 올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중도와 진보 쪽은 국민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극우 지지층들한테만 지지받고 싶은 거예요. 네. 난 총선 졌지만 아주 용감하게 거부권 행사한다. 보통 앉은 걸 같으면 저 겁나서 거부권 행사 못 하거든요. 그죠. 아 그럼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사실은 반성은커녕 뭐가 문제인데 니들 한번 당해봐라고 수사팀 학살해버리고 정호성 비서관으로 해버리고 기자회견에 대놓고 거짓말해버리고 그러니까 더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우리 민생경 지난주 이번 주 아주 열심히 요게 이제 초선 당선인들이 농성 돌입할 때 기자회 때 썼던 피켓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안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참여해서 집회 지금 포스터 배경 많이 나오는 거. 그거네. 그때 이제 거부권을 이거 거부한다. 수집회? 이게 수집회? 그럼요. 이만큼 이렇게 돼 있겠구만. 아니 제 차에 가보시면 피켓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못 버려요. 베개가 없어가지고요. 저거 이렇게 쌓아놓고. 저분 집에 가면 쓰레기 엄청 모여 있을 거야. 예. 제가 투쟁 그 피켓을 못 버려. 너무 세상에 이런 소중해가지고. 일이 나와야 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잖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뭐 새날에서 지금 적극 홍보해주고 계시는데 최소 10만 명 이상 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좀 뿔뿔이 터졌었잖아요. 집회하는 분들이. 송영길 석방 촉구 집회는 금요일 오후 5시 이제 끝나고 좀 있다가 임sen수나 저도 참여한데 그다음에 이채양명주 시민연대에서 요 집회는 또 용산관저 앞에서 2시 그리고 촛불행동 촛불 집회는 5시 남대문 그리고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공동행동 이제 뭐 민변 참여연대 등 큰 심단체 만드는데 거기는 뭐 시청 앞에서 주로 3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야당은 장애투쟁은 소극적이었고 근데 내일이 정말 역사적인 게 같이 하는 거죠? 2016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비슷합니다. 그때도 다 모였잖아요. 야당이 시민단체 전부 다 각계각층. 내일 3시에 서울역으로 다 모입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모이죠. 자유정 해병대 모이죠. 2차 양정 시민연대 촛불행동 촛불집회 거부권 거부 공동행동 약 7단까지. 새날 100만 구독자도. 네, 우리 그다음에 우리 민주진보 유튜브님들 특히 우리 새날 지금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도 제가 유튜브 때마다 우리 이야기해 보잖아요. 다 댓글 뭐냐면 내일은 가겠다. 그러니까. 내일은 3시에 모여보자. 그리고 끝나고 열흘 되면 5시 촛불행동 전국 집중 촛불 집회에도 가는데 이 촛불행동도 잘했어요. 지금 전국 집중인데 5시에 오는 게 아니라 다 3시에 오는 거예요. 이제 지역에서 올라올 때 5시에 맞춰 올라오는 게 아니라 2시 3시에 맞춰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 내일은 영화에 서울역에 해가지고 서울역부터 서울시청까지 가득 메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주 진보 진영의 총사령관이지 지금. 그렇죠. 총선도 그렇게 치렀잖아요. 맞습니다. 총사령관이 호소를 합니다. 내일 많이 모여주시라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28일 날 마지막 본회의 네. 재의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요. 만약에 뭐 실현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는데 서울역, 숭례문, 뭐 시청 이루 연결되는데 도로가 꽉 차버리잖아요. 네. 그 특검법 재의결됩니다. 그렇죠. 꽉 차버리면 되고 네. 숫자가 적게 나오면 애게 이럴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네. 김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최소 10만. 우리 임생 소장님은 제가 2016년 12월 3일 날 집회 때 같이 갔는데 그때 저는 이제 퇴진행동 간부기도 그날이 100만 서울 시내에서만 명. 190만 명, 전국 232만 제일 명. 많이 모였던 왜냐하면 날. 12월 9일 탄핵 표결 앞두고 그때 정말 광화문 저 북단에서부터
숭례문까지. 거의 서울역 앞에 예, 거의 서울역 있는 데까지. 와. 그날 나도 봤어요. 예. 진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몸이 둥둥 떠다니고. 화장실도 못 가고.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예. 맞아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게 190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규모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제 욕심으로 한 그래도 한 50만 명만 모여도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10만 명 최소 넘어야 된다. 본회의 표결 때 지금 22대는 국민의힘한테 더 안 좋거든요, 환경이.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113석인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22대로 가면 108석으로 줄어드는 네.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웅이 열일하고 있죠. 맞습니다. 웬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공천 과정에서 빈정상한 게 있었어요. 아, 그 원래 윤석열 측근을 그 자리에 꼽으려다가 빈정이 상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저러고 있는데. 석동현이가 간다고 네, 그랬죠. 난리나고 그전에는 또 한동훈이가 간다고 막 네. 슬슬 흘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뿔이 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이탈표 10표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말 듣고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등이 또 나서가지고 표 단속하고 이제 막 꼬리에 불 붙은 강아지 모양 지금 저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여기 연관된 거 없고 본인들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랬으면 뭐 저걸 저렇게까지 나서서 할 일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자율투표에 맡기면 되지. 아니 대통령을 왜 저렇게 자꾸 죄인을 만들어요? 김웅은 저럴수록 그래서 죄인같이. 이게 10석 이상 이탈표가 안 나오면 국민의힘은 내시 정당이래. 내시 정당. 전화. 그렇죠. 네 100여 명이 넘는 십상시가 아니라 백상시 정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김 의원님 고맙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렇게 나선 김에 고발 사주 그러니까 윤석열 불어주시죠. 한동훈이한테 지지 받았다고 지금쯤 풀어주시죠. 함께. 그러면 정말 진짜 정권 진짜 무너지고 아니, 김웅 영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이 저러는 이유가 공범으로서 나는 못 치겠지 하는 거에 대한 허연직이야 지금 그게. 그럴 수 그렇죠. 있겠네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는 그 고발장 누가 썼으며 누가 주도했고 결국 자기가 심부름했는지는 김웅이 다 알잖아요. 조성은님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저는 김웅의 웅자가 영웅 웅자일 텐데 영웅걸. 예, 영웅곡을 할 때 웅걸이. 웅자인데 김웅 의원님 정말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예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지금 황간 조고처럼 전락해 있는데 이제 나머지도 폭로하심으로써 나라를 살리시라.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국민의힘 어쨌든 그 의원들 우리가 협치 대상 절대 아니고 뭐 같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인간적인 그 뭐라 그러지 심정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불쌍하다 슬프다 뭐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아니면 그거는 뭐 사실 뭐 윤석열 김건희 과일 테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런 열망을 봤을 땐 마음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맞나? 그러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 몰락하고 내가 이거에 동조를 했다는 공범이 돼버리면 정말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되는 거 아닌가라는 맞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그 제2에 동참해 주시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저를 근데 생각합니다. 김웅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예단하긴 힘들지만 저는 이 인간의 이런 본성을 믿고 싶어요. 그래서 18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8표. 네. 이 정권에 대한 상징적 항의 표시인가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 뭐 그걸 자꾸 이렇게 팔, 이상하게 오해를 하십니까? 색, 안정적으로 색연필. 안정적으로 분하는 10 건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안정적으로 17하면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예. 하나 이렇게 좀 약간 안정적으로. 오늘 그렇지 아침에 않을까. 조국 대표는 방송에서 이미 확인된 3인 외에 3, 4인이 더 있다. 김웅은 10명이 더 있다는 거, 10명쯤 된다는 거잖아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는 일일이 호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좀 설득력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예. 이름 다 불렀습니다. 이름을 다 불렀잖아요. 다 뭐 측근들도 몰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호소들이 모아지고 박주민 의원 이야기 보면 뭐 한 최소 10여 명은 지금 아무튼 마음이 흔들린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0여 명 정도는. 일단 무기명이지 예,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을 때. 또 이런 얘기도 있어. 이쪽에서 이제 공천 탈락하고 그래갖고 이제 현역이 이제 마지막인 사람들이 또
반대를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쪽 진영 사람들이 다 찬성 누른다는 보장이 없기는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 사람 쪽도. 예. 네, 좀. 그러나 근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믿어봐야지. 네. 이 사건은 이건 정말 진보 중도 보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여야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근데 약간 10년 만에 낳은 아들을 나라 지켜라 보냈고 평생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소방공무원의 아드님이 아이고. 약간 나 불안한 정말 분이 약간 눈물 있긴 하네요. 나가지고. 눈에 생각이 딱딱 몇 명이 나오네요. 아, 근데 우리- 그거는 우리 쪽도. 자체하고 네. 문제는요. 통과가 되면 좋겠죠. 근데 통과 안 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요. 아직. 맞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번 더 국민들이 더 분노했나 봅니다. 내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를 야칠당이 한 번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재의결을 촉구하는 월요일 저녁에도 좀 국회 우리 시민들하고 국회의원들 같이 당선자들 해서 국회 에어싸기도 좀 한 번 하고 그다음 화요일 날 재의결 호소하고 부결되면 국민의힘 당선까지 항의 방문도 좀 가고 그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도 한 번 더 모이고 그리고 재의결 다시 22대 국회 첫날 야권은 192명이잖아요. 192명 전원이 법안을 바로 내는 거죠. 최혜병 특법을 첫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이렇게 하나씩. 그럼 국민들이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 집회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작전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 이미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총선 민심이 한 번 더 분노하는 1단 점프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의결이 안 되면 2단 점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심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환경이 더 나빠지는 20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네. 비교를 해보면 훨씬 나빠지는 상황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마저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3단 점프로 끝난다. 네. 이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또 김건희 특검이 같이 끼어드는 상황. 아, 윤석열한테는 정말 난관이네요. 근데 별 신경을 안 쓸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안 바뀌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네. 검사들 내가 부릴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멘탈인 것 같은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알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 사람이 윤석열보다 정치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윤석열을 몰이하고 있는 쪼는 재미를 느껴야 돼요. 이게 스릴 넘치는 거야. 그것이 없이는 절대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기가 몰려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총선 때 약간 이제 주변에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하니까 뜨거워서 그냥 영수회담 먼저 제기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원상복귀한 거죠 뭐. 예. 네. 자, 문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경제죠, 경제. 아 심각하죠. 그 지금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집회 나오라 그러면 채널 구독자가 100만 다 돼가는데 몇 명이나 100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집회장까지 나오는 사람은 초고관여층이에요. 초고관여층.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에 앉아서 씹을씹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런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집회가 왜 2020년만큼 안 되냐고 아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모이는 틀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푸나님처럼 경제 민생고가 너무 지금 심각해서 밖에 나가서 집회하는 것마저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동하면 차비 들고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이것마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나간다는 분도 그런 의견도 꽤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나온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나머지 다른 자료는 엄청 많은데 이거는 이 뒤에 이어지는 시사방송에서 다 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명목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 실질 소득은 뭐냐면 거기다가 일반 소득에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시키는 게 네. 실질 소득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실질 소득이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스 1.6%로 이제 감소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2017년 그때 2017년 1분기 이게 지금 1분기 기준이에요. 1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그렇죠. 수치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전국 약 7,200가구 대상 결과거든요. 거의 똑같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경제 이제 가장
최악인 상황인 거잖아요. 소득은 안 올라, 네. 물가는 올라. 올라. 그러니까 돈을 안 써. 이게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돌아야지 돈이 도는데 그래서 돈이잖아요. 돌아야 돈이니까. 근데 이렇게 쓸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가계 수입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기업으로 가고 기업에 가는데 고용이 줄으니까 또 다시 가게로 오고 이 순환이 어느 순간부터 중간에 그 누가 확 맥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꽉 동맥경화처럼 막혀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게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우리 체감으로는 막 20-30% 올랐잖아요. 뭐 통계상으로는 6-7% 올랐지만 그래서 OECD에서도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임금은 2% 정도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실질임금 감소했다. 그러니까 실질임금 감소니까 당연히 실질소득 감소. 자영업자들은 뭐 임금 소득자들도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실질 소득이 1.6% 감소 안 했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느낌상은 몇십 % 감소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소득 하위 20% 가구들은 지금 적자가 올 35만 원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올 35만 원씩 적가가 쌓이고 상위 소득자 뭐 적자 흑자인 집안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벌써. 이렇게 극단적 양극화 민생군데 왜 아무 정책이 없냐. 민생회복지원금이 안 주냐.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짜 얌전한 편이신 거죠. 그래놓고 25만 원 주면 물가 오른다 그러고. 그게 13조예요? 아유, 절대 안 오릅니다. 13조인데 네. 우리나라 재정이 얼만고 재정 푸는 수치가 얼마인데 그리고 이 13조가 돈이 쫙 막 이게 막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 안에서 쓰면 이게 돌아서 또 세금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세금으로 환원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돈 풀어가지고 걱정인 거면 그럼 미국은 뭡니까? 지금 미국 얼마 전에도 돈 사상 최대로 또 많이 풀었어요. 네. 갑자기 미국의 인플레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플레가 영향을 받는 건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돈 또 풀었어요.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럼 그 나라가 걱정이지 우리는 13조 찔끔 푸는 거고 사실 이걸로 파생되는 경제 내수 순환은 훨씬 더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얻는 소득, 그러니까 대부분 한 65%가 근로소득으로 얻는 건데 실질 근로소득이라고 이제 내가 받는 돈, 임금 인상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뺀 것,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3.9%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실질 근로소득이라는 수치를 만든 게 2006년부터 만들었거든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최고로 낮은 수치, 낮은 성장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뭐 맨날 이념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 윤석열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본인이 삽질하고 못하고 뭐 외교 못하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비리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제껴놓고라도 이 경제 폭망으로라도 반드시 심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놈들이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들어오냐 마냐 같은 맞아요. 것만 신경 쓰고 있고 윤석열도 아마 그걸 가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가 높아진 거는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많아져서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공급량이 그런 상황에서 13조를 풀면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뇌피셜.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원가가 올라서 네. 가격이 올라갔는데 장사가 좀 되면 그걸 올립니까? 안 올리죠. 그럼 그 가게는 안 갑니다 보통. 우리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 맨날 저랑 같이 이제 방송에 그 이야기 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2번의 국민 재난지원금이 했지만 그때 물가 인상이 없었다. 물론 그때는 저물가 국민이 했지만 그다음에 13조 전체 예산 650조에 2% 정도를 푸는 건데 그것도 현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아니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거 줘갖고 동네 자영업자들이나 슈퍼 뭐 식당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가가 오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신발집을 갔어. 근데 손님이 늘어난다고 김치찌개 10,000원 하던 걸 15,000원 올려받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안 가지. 그러면 악덕 업주로 딱 찍히고 또 편의점도 가보세요. 왜냐하면 제 편의점이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2번의 코로나 정조 때 편의점에 많이 가셨어요. 근데 편의점은 가격이 대부분 정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손님 늘어난다고 요금 올리면 또 그 편의점 여러 편의점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칙으로도 안 올랐고 그다음에 13조 정도의 규모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GDP가 2,000조가 되는 나라인데 인플레에 거의 영향 끼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번 대한민국 인플레는 공급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가 막 급증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물가 오를 걱정은 없다. 오히려 이제 서민 중산층들이 돈을 쓰잖아요. 포인트를.
뭐 부자들은 일부러 반납할 수도 있어요. 반납제도도 있거든요. 나는 이거 안 받겠으면 반납할 수도 있게 해놨는데 그럼 그건 당연히 그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내수기업들이 엄청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또 세금도 더 내고 경제성도 좀 더 올라가고 고용도 늘리게 되는 선순환 아까 임성훈 말은 완전히 수출이 어려울 때 내수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는 전형적인 경제 국가에서 나와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열받는 게 아까 그 안진걸 소장 형님처럼 국어를 해야 되냐고 왜? 국어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왜 국어를 해야 되냐고. 그러게 그게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리고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뭐 내가 일할 때마다 다 내가 낸 세금인데 국민이 어려울 때 그러면은 잠깐 적립해 놓은 걸 그거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얘네들은 국민한테 주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짜 포퓰리즘 좋아하는 얘기하고. 심보라고 폄하래요. 국민한테 드리는 것도 투자의 일환입니다. 국민한테 드리는 네. 투자. 근데 그거는 뭐 기업에다가 뭐 세금 깎아준 건 그건 뭐 투자의 일환이고 국민한테 드리는 것은 뭐 포퓰리즘이니 낭비니 생각하는 이 정신머리 자체가 틀려 먹었다. 이게 그 윤석열 정권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박근혜가 탄핵당한 게요. 단순하게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일 뿐이었어. 시작점일 뿐이었고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박근혜 정권이 기본적으로 무능했거든요. 네. 무능한데 어떻게 갈아치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농단이 터진 거예요. 지금 박근혜보다 더 무능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더 심하죠. 최근에 직구부터 시작해갖고 뭐 노인들 운전 뭐 온갖 것들을 던졌다가 걷어들이고 네. 던졌다가 걷어들이고 하잖아요. 이 무능한 정권이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어. 전두환이 정치 잘했다고 했던 윤석열의 대가리 속에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독재를 해도 끌어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경제는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모든 게 다 나빠요. 다 나쁘. 여기 최상병 사건이든 김건희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폭발력을 엄청 갖는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경제고 무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폭동이 안 일어나냐 대한민국이 너무 착하다는데 그러나 지금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시국도 다 임계점에 다들 이게 화학작용을 지금 일으킨다. 그래서 2016년에도 처음에 10월 29일 집회했을 때 우리 푸나님도 임세훈 사람도 우리가 초창기부터 갔지만 이재명 시장도 그때 처음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뭐 한 3만 원씩 10만 정도 모여서 좀 하다가 대선 때 야당이 이기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6개월 동안에 2천만 명 정도 참여하는 위대한 심령이 있었잖아요. 저는 내일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네. 경제, 물가, 민생 문제가 크게 영향을 끼칠 거다. 이제 8년 만에요. 그 이재명 시장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위에서 연설을 막 해요. 지금 그 당원들하고 만남에 막 한 4시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야. 혼자 막 얘기하고 막 뭐 시장님 그거 오셨어요 막 뭐 일이 있었거든. 8년 후에 네. 민주진보 진영의 총사령관이 됐네. 역사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때 10월 29일 날 노회찬 대표님하고 이재명 시장님이 발언했어요. 그 두 분이 어마어마한 명연설을 해주셨죠. 야, 추억 돋네. 박원순 진짜. 시장님은 무대에는 안 올라왔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마련하고 그렇지. 지하철 공사에 연락이 왔고 시민들이 그 잼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지시하고 그 세 분이 정말 초기에 큰 역할을 해주셨죠. 맞죠. 지금도 그 오세훈 시장이고 그래서 환경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경찰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지면요. 경찰도 어떻게 할 방법이 네, 없는 거예요. 맞아요. 못합니다. 네.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자들이 보통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활동하죠. 기회주의적으로 이제 국민들 눈치를 국민들의 보죠. 의견을 따라서 네, 이제 네. 길 터주고 화장실 설치하고 예. 저는 그 과정이 보이는데 윤석열은 안 보이나 봐요. 윤석열만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히 심처해서 권력을 휘두르. 아까 이제 국어 이야기 하셨으니까 하나만 덧붙이면 진짜 국민들이 국어를 하고 있어요, 부장님. 국어를 하루 막 돌아다니는 분도 있지만 거지방이라는 걸 만들어요. 카톡방에 카톡에서 거지방 쳐보세요. 뭐 20대 거지방, 50대 거지방, 직장인 거지방, 장업자 거지방, 별별 거지방이 다 있어요. 수백 개가 나요. 뭐냐면 돈 안 쓰고 일주일간 사는 법을 서로 거기서 공유를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슈퍼 앞에 갖고 이 생수를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누가 올리잖아요. 그럼 밑에 아니 지금도 생수를 사 먹는 사람이 있냐? 우체국으로 뛰어가라. 아주 신선한 물이 가득하다. 피티병 하나 주워서. 피티병은 어디 있어요? 동네 쓰레기장 가면 피티병 굴러다닌다.
진짜 그걸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돈 안 쓰고 담배 제일 싼 거 뭐요? 물어 아직도 돈 내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냐? 흡연실에 가봐라. 간접흡연을 만끽할 수 있다. 그 너무 극단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지방에서 폰 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큰 그럴 자지만 정도로 어렵다. 그럴 정도로. 네. 그리고 저희 안진걸 안구걸 형제 집안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예. 구걸이 형님 오늘 죄송합니다.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형님. 오늘의 핵심 형님 때문에 키워드는 많은 분들이 웃었어요. 안구걸 형님.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확실히 재밌고 정치 예능 방송. 네. 오늘의 키포인트 안구걸님. 자, 이름으로 웃긴네요. 임세은 식당 TV 씩씩하고 당당하게 일단 방송 마치겠습니다. 10만 만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